웬일이냐? 이빨 빠진 갈갈이. 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래? 뭔데? 제 빠진 앞니 2개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전혀 나올 기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빠는 대통령이니까 이딴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빨 좀 빨리 나오게. 알았다. 내 이빨이 빨리 나오도록 선찰 끼고. 감사합니다. 아빠, 식사하세요. 오늘 메뉴가 뭐지? 아빠 좋아하시는 칼국수요. 야, 맛있겠는데? 응? 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어느 자리에선가 박근혜 씨는 아버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는 자상하고 인자한 분이셨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서릿발처럼 비정하고 아집과 독선에 찬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야말로 이 땅의 가난을 몰아내고 근대화를 이룩한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는 우리 역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기 집권의 독재자였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대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박 대통령의 집권 18년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주 다큐멘터리 극장에서는 과연 박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청와대 생활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박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기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박정희가 태어난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머리는 원래 그의 외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박정희 일가족은 생계가 막연하자 외가 선산을 소작하며 살았습니다. 훗날 박정희는 상머리를 두고 한량없이 가난한 90여호가 옹기종기 사는 마을로 수려한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가난 해방에 강한 집념을 보인 것도 소년 시절 가난에 대한 뼈저린 기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박정희는 이순신이나 나폴레옹에 심취해서 군인을 무척 존경했다고 합니다. 학교 성적은 대단히 좋은 편이었으나 발육 상태에 대한 평가는 항상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청와대 영역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곳이 폐가가 돼버린 유경수의 생가 모습입니다. 유경수의 생가는 당시 옥천 지방에서 내노라 하는 만석군 집안으로 일제자동차가 3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육정관 씨는 돈에 대해 대단히 인색하고 성품이 괴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육정관 씨도 딸 영수는 남달리 귀여워했다고 합니다. 유경수가 6살일 때 9살이 많았던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팔을 즐겨 불고 검도를 좋아했을 뿐 학업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교사 시절의 박정희는 사범학교 다닐 때 침울함을 벗고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태극기와 우리 노래를 가르치고 조센징이라 멸시하는 일본인들과는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의식이 강했던 교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올라오셨어요? 예. 이미 결혼에 딸을 두고 있었지만 박정희는 혼자 문경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빨리 들어왔구만. 예.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못하다. 이 점점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어지니 원. 그 월급 가지러 왔다. 어제가 월급 날이지. 예. 네가 힘들 줄 알지만은 뭐 어쩌겠노. 그 네 처한테도 한번 댕겨가거라. 옥천 보통학교를 졸업한 유경수는 서울에 올라와 배화여고를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소실이 살고 있는 서울 최부동집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마음고생이 심해 유경수는 늘 우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경수는 여고를 졸업한 뒤 상급 학교 진학을 꿈꾸었으나 봉건적인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됩니다. 충성! 좀 늦었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이 박정희와 유경수 두 사람에게는 운명적인 때였습니다. 송소희가 내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영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으니 내한테는 은인 아니겠어. 처음 뵀던 날 박서련님의 뒷모습이 퍽이나 든든해 보였어요. 왜 사람은 얼굴로는 속일 수 있어도 뒷모습으로는 남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고 가난한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유경수의 집안에서는 둘의 만남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무사님이 그러더라고. 조그만하니 뭐 볼 게 있느냐. 유무사님 먹고 가도 훌쭉하고 쭉 패서 못쟁이잖아. 인물은 별로 없어도 사람이 이 스타일가 잘생겼단 말이야 우리 유무사님이. 그러니까 난생께. 예. 난리 난생께. 그 홍종환 씨가 국회의원으로 홍종환 씨. 예, 그 양반 말을 잘 듣고 나쁜 데는 우리 가정도 잘 알고 하는 나쁜 데는 안 해야 하고 저는 그냥 허락한 거예요. 나쁜 데는 아닐 것이다. 암만. 그런데 난 지금 혼인하고 난 게로 마누라가 있고 딸이 있잖아요. 이혼해서. 그러면 그건 미리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지. 그거 하나는 몰랐어. 확실히 몰랐디야. 이혼 경력을 알고도 유경수가 박정희 소령의 사람됨을 보고 결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결혼 닷새 만에 전선으로 떠나게 됐어. 전쟁투인이 어쩌겠어. 군인이란 본식 이런 게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내 편집자도 하리다.
군인한 지만 닷새 만에 일선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분이요. 전시에 있어서 그 군인 가족이란 그 항상 일선에 있는 남편의 안부가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요. 참 그 평화를 더 갈망하게 되더군요. 네, 아마 자기 남편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역시 그저 혼자 집에 일을 돌보고 신혼이 되다 보니요. 그 일기, 가계부 같은 거를 참 열심히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그 인편이 있다든지 일선에서요. 또는 이제 편지 같은 게 전해온다든지 이런 게 무척 기다려지고 또 편지 쓰기에 바쁘고 뭔가 모든 것을 이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인편을 기다리고 편지, 평화 모든 것을 아마 기다리다가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유교사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평범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바로 그 무렵에 자기 생애에 있어서나 역사적으로나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사건을 계획하게 됩니다. 바로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러면은 박 대통령은 언제부터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는가?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이 책은 쿠데타 직후 1964년도에 5.16 주도 세력들에 의해서 쓰여진 여명의 기수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보면 5.16 주도 세력들이 처음 쿠데타를 생각한 것은 자유당 때였고 부패한 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패한 정권부터 무너뜨려야 한다는 우국 충정에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미 6.25 전쟁 중에도 이승만 제거 계획에 가담해서 반정부 쿠데타에 참여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자신은 군인이면서 군 본연의 임무 이외에 정치 흐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당시 제3세계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열병처럼 번져가고 있었고 거기에 군 내부의 젊은 후배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어서 거사를 자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의지와 기회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의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일까요? 박정희는 해방 후인 1946년 육사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에 2기생으로 입학해 그 다음에는 생도가 아닌 중대장으로 전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이 생도들이 바로 육사 5기들입니다. 여기서 박정희는 후일 5.16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재춘, 박치옥 등을 만나게 됩니다. 또 수군 당시 공산당 관련자로 옷을 벗은 후 문관으로 육군 정보국에 근무하면서 그는 육사 8기생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김종필, 길재호, 김영욱, 오치성 등은 그때부터 박정희를 따랐던 육사 8기들입니다. 인품도 좀 어느 장군보다도 좀 고상하고 또 부정 축제도 말이에요. 난 장군보다도 좀 결백했길래 여기서 파리생들도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분은 무조건 하여튼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딴 사람의 능력이라도 빌려서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박정희는 당시 대체로 강직하고 청렴한 지휘관으로 8기생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려면 혁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봐야 달라질 게 없습니다. 4.19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간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그 사이를 결정합시다. 우리가 애국하는 중령으로 혁명을 일으킨다면 후세의 역사가들도 우리를 바르게 평가해 줄 것이오. 혁명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순리요.
이 박사님, 조금 늦었습니다. 아 예. 인사들 나누시죠. 저 이동원입니다. 지가 바로 이 박사를 뵙자고 한 박정희 소장입니다. 아 예. 자 앉으시죠. 대인 관계에서 박정희의 가장 큰 무기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큰일을 앞둔 박정희 소장은 당시 이동원 박사를 만나서 1시간이나 말도 없이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이상한 친구로구만. 먼저 보자고 했으면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이 박사. 내 이 박사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 대답해 주시오. 나 쿠데타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소?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이 박사를 만나자고 했어. 대답해 주시오. 좀 허풍성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왜 그러냐 하면 쿠데타라는 그 단어조차가 겁나는 단어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또 사실 그때 중국으로 봐서 군인의 신분으로 계시면서 쿠데타 얘기한다는 것이 그 대단히 그 위험한 얘기거든요. 박 장군이 쿠데타를 하게 되면 아마 정공역에서의 쿠데타가 아니냐 해가지고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정치는 긴 역사적인 안목에서 거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아마 역사적으로서 심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많이 고려하십시오. 제가 박 장군이라면 한 1년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그런 여건에 못 있다고 하면 빨리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다녀올게. 여보, 그네 숙제 좀 봐주시고 나가세요. 그럴까? 그네 숙제하니? 네, 아버지. 착하구나.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니다. 좋은 꿈 꾸고 잘 자 그래. 뭐해? 그 의사 계획을 밀고 해? 그럼 당장 제 이해한 대로 하시오. 내일 아침 정각 5시 라디오를 들어보시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주호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5.16 군사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박정희는 만주군, 일본군, 국군의 군복을 차례로 갈아입으면서 각각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유당 정권과 4.19 후의 민주당 정권에 차례로 반역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와 육사 2기로 동기였던 한응진 장군은 그의 생전에 박정희는 적어도 위관 장교 시절부터 이 사회를 뒤엎어 개혁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5.16의 일기까지 군인 박정희는 거사를 위해서 오랜 동안 사람을 모으고 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과단성 있는 인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오른 박정희 의장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박정희의 또 다른 모습은 혁명 공약에 명시했던 민정 이양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당시 혁명군이 언제 어떻게 민정 이양을 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기 시작합니다. 5월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그 후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권을 완전 이양한다.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시기는 4296년 초가 될 것이다. 혁명 주체 세력은 그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군에 복귀하거나 또는 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혁명정부가 합법적으로 개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계속 보장한다. 상기 제한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미국이 크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국내 정치도 어려워질 게고 여야 간 대결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엔 아마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실장은 그가 뭘 했어요? 이렇게 위험한 걸 왜 사전에 막지 못했어요?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긴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는 법이 없으니. 이 실장, 그럼 저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예,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기회가 좋아요. 2층에 혼자 계시거든요. 올라가 보세요. 네. 말해보시오. 지금 정국이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당장 수습해야만 합니다. 각하, 헌법에 따라 선거하고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차라리 군종 연장 마시고 그냥 출마하십시오. 아니 이 실장, 내가 군인인데 어떻게 출마할 수가 있어?
전역하시면 됩니다. 카카, 이번 선거에서 설사 진다 해도 민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린 승자입니다. 저도 승리, 이겨도 승리. 이보다 더 확실한 게임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정권을 잡고 나라를 통치해 보니까 아주 어렵거든요. 나라 살림은 자꾸 어려워지고 그 국민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거 없고 그 국민의 그 실망의 소리를 박 대통령이 못 들었을 리가 없지요. 그냥 이제 군대에 돌아가기에는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그 대통령직에 대한 또 그 좀 미련도 있었을 거고 또 좀 오래 하면 내가 좀 더 잘 해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제 야망도 있었을 거고 이런 등등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제 군정을 5년 연장해 가지고 한 5년 한번 더 해보겠다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저녁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63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상 논쟁이 벌어집니다. 윤보선 후보는 박정희 후보의 좌익 경력을 들고 나오면서 그의 사상을 의심스럽다고 공박했고 박정희 후보는 내가 공산주의자라면 어떻게 6.25 때 목숨을 걸고 싸웠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박정희의 좌익 경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박정희의 좌익 경력에 등장하는 여순반란 사건은 1948년 군 내부의 좌익 세력들이 주동이 돼 여수, 순천 일대를 장악,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낸 사건입니다. 여순반란 후 군 내부의 좌익을 몰아내는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벌어지고 박정희는 이때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가 좌익 혐의를 받게 된 배경에는 46년 대구 폭동 시 그의 형이 좌익 활동을 하다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의 원수를 갚아야 되냐 그러느냐. 결국 그렇게 해서 말려 들어가는 것이 그 시초예요. 그 박정희는 처음부터 공산당이 아니고 의리상 그 공산주의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남노당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당시 숙군 작업으로 수많은 좌익 관련자들이 처형됐습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박정희는 살아남았습니다. 글을 썼는데 거기에 남노당에 이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 다수 그 조직을 다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폭로됨으로써 남노당을 일망타진할 수가 있었다. 그것이 박정희 살게 될 원인이요. One was Wan Young Duck, one was Chung Il Kwan, and I was the other one. We did not go together, we went individually. And I told the president that I was convinced, beyond a shadow of a doubt, that Pak Chung-hee was not a communist, that he was a good soldier, explained to him how he'd worked on the Osu Rebellion. Why would a man work against the rebellion forces if he was a communist, you know what I mean? Working against his own forces, so to speak. 국민의 자유와 정의의 승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사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63년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어렵게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박정희, 유경수 부부의 청와대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새비름 나물라냐? 저 꽃이, 자, 먹자. 대통령이 된 후 박정희는 고향 상머리를 찾았습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대통령을 배출한 상머리 생가는 몰려오는 친인척, 청탁꾼들로 운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맏형 박동영은 대통령인 동생에게 누가 된다며 평생 고향을 지킨 일화를 남겼습니다. 뭐요? 둘째 누님이 서울로 이사를 와? 네, 한 일주일쯤 됐다고 합니다. 서울은 갑자기 왜? 상주 국회의원이 옮겨졌다고 합니다. 아니 뭐야? 사람은 지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게. 당장 상주로 내려보내시오. 예? 이삿짐 차에 태워 당장 내려보내란 말이오. 뭐네? 내사 절대로 이사 못 간대. 누님, 각하병령이십니다. 내사 와 이사를 가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엄연히 거주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기라. 와 지 마음대로 이사 가라 카노? 대통령이면 나가. 누님, 일어나시죠. 어서. 뭐네? 못 간대. 네가 뭔데 이사 가라 카노? 네가 뭔데 이사 가라 캐? 그래서 내가 각각 그 뭐 이사 온 거 집 팔고 놈 팔고 다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에 있도록 해서 그런 말씀 없도록 내가 단속을 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니까 이건 안 되네 이 사람은. 자네 하기 싫으면 내가 하지. 지향장 부르게. 전화로 그 경무자를 부르라. 지향장 부르니 각각 오시라 갑니다 하고 부르고 나니 성북동 거는 무슨 관례냐? 성북경찰서 관례도 서장으로 해라. 자관 내 누님이 성북동 관례 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니 오늘부터 말이야. 누가 오는지 어떤 차를 가져온지 뭘 가져오는지 그걸 전부 조사를 해서 매일 이 권변에 보고해라. 자네는 매일같이 내한테 보고봐서 내한테 직보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박 대통령의 친인척 계보입니다. 7형제의 막내였으니 많지 박 대통령의 친인척의 숫자는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 중 어느 누구도 박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정계에 나서거나 혹은 부정축제 등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친가 쪽에서 보면은 김종필 씨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캐나다 대사를 지낸 사위 한병기 씨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친척들을 감시하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그들의 정치 관여라든지 이권 개입을 사전에 봉쇄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박 대통령이었지만 처가에 대해서만큼은 비교적 너그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처가 쪽에서도 정치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유긴수 씨 한 사람으로 국회의원, 공화당 중앙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박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라든지 검소한 청와대 생활은 그의 정치와는 또 다르게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영부인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청와대 안주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유 교사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중류가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자식들에게는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 교사의 생활 철학이었습니다. 우산 절대로 바꿨으면 안 돼요. 우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권 의식을 갖지 않게 하려고요. 자, 어서 가거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겸손해야 한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보세요. 대단히 아름답군요. 언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실크를 생산하게 됐죠? 이건 프랑스제 진품입니다.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른 것으로 바꿔올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부인의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제 마음을요? 그래요. 지금 장관 부인께서 입고 있는 투피스도 물론 외제겠지요. 대답해 보세요. 외제 맞죠? 네. 제 옷을 한번 만져보세요. 어디 제품 같습니까? 국산 같은데요. 사람이 국산인데 외제를 쓴다고 외국 사람 되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사님. 유 교사의 이미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한 목련을 연상시켰습니다. 박 대통령의 뒷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이 보였지만 유 교사는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사랑을 국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녀오겠어. 잘하고 오세요. 오늘 인사는 다르구만. 당신 오늘은 시험 보러 가는 학생 같아서요. 잘하고 오세요. 67년 선거에 대해 사실 박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빨리 차 준비시켜요. 경호원 없이 갈 거예요. 네. 박 대통령의 첫 유세가 벌어진 대전에는 일찍부터 밀려드는 청중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유 교사는 유권자들 속에서 남편에 대한 지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 지지의 30%는 유 교사 때문이라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고소를 해야겠어. 벌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 청중들의 반응은 어떨까 해서 달려왔을 뿐인데. 고소까지는 그만둬야겠구만. 응?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박 대통령이 정통성 시비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67년 선거였습니다. 5.16 후 2년 동안의 군정, 그리고 4년 동안의 박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가정적으로도 행복했고 대통령으로서도 자신감에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 박 대통령의 자신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청와대의 영광이 역사의 암흑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자신감은 그가 항상 부르짖었던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조국 근대화에서 비롯됩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쌀 한 줌씩을 모아두는 절미통이 흔한 시절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피를 파는 사람들이 줄을 잇던 절대 빈곤의 시대에 군사정부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일은 2,500만 국민들을 당장 가난에서 구제하는 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일이야말로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하는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나라에서 가난을 추방하는 일이다.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박 대통령은 자원도 기술도 심지어 대외 신용조차 없는 실정을 개탄하면서 괜히 혁명을 했나 보다 하는 탄식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 이득을 고려해 볼 때 한일 외교 수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반대는 거셌고 박 대통령은 군을 등장시켜 장애를 제거해버립니다. 이 즈음에 월남 파병도 결정됩니다. 부산 부두에는 떠나는 용사들의 패기와 보내는 결의에 감격이 엉켜 실로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예, 카카.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근데 하루 저녁에는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 있어서는 내 값을 아마 하루 저녁에 피우신 것 같아요. 네.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혼자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참 옆에서 저들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들 더 참 외로우신 것 같은 또 이렇게 보일 적에도 있어요.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 정말 답답. 무슨 말씀이신지. 1억 불은 고속도 도로를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1억 불은 종합제철을 세우는 데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 좀 보세요. 이 서울과 부산까지 420km. 1km에 1억 잡고 420억. 즉 1억 불이면 된다 이 말이야. 남은 1억 불로는 종합제철을 건설하고 싶은데 돈이 문제요. 꼭 필요하시다면 방법을 찾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저기다 큰 대자를 딱 그리고 크게 그리면서 내가 서울, 인천 그리고 부산 했으니까 광주 또 그 영동 이렇게 큰 대자식으로 내 고속도로 윤곽을 만들겠다. 꼭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결국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 그분이 경제개발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건설에도 독일 갔다 온 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요. 독일 고속도로를 보고 그래서 꼭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한 집념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면서 박 대통령은 노선은 물론 가로수까지 직접 결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휘관이 돼서 군대식으로 밀어붙였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노선을 결정할 때요. 헬리콥터 타고 대통령은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그 노선 위를. 그러니까 이 어른이 뭐냐면은 노선 그 결정안을 보시고 그러면 그 현장 한번 답사를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드는 그 노선 위에 500m씩 대까지 길다는 대까지를 다 꼰지라고 해라. 그건 지방장관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 위에다 깃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서 그러고서 서울서 부산까지 다 그걸 지시를 하니까 지사 군수까지 동원해서 다 갖다 해. 도면 보냈죠. 그러니까 그 도면을 보고서 그 대까지 꽂는 위치를 내가 지시를 해가니까 그거를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겁니다.
경제 개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집념은 서서히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때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법의 모든 경제개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소신이 생기면 반드시 하면 된다. 일반 사람도 하지도 않고 못한다 하는데 자기는 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평상시에 그다음 생활 철학입니다. 공화당에서 먼저 연임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대통령직을 포함해서 개헌을 연구할 수 있다는 애드벌론을 띄웁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었습니다. 공화당은 개헌 문제로 추진파와 반대파로 갈라졌고 반대파는 야당의 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4.8 항명을 일으킵니다. 결과는 개헌 반대 세력의 위축을 가져왔고 그것은 박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좋게 얘기한다면은 많은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또 하다가 보니까 많은 일들이 시작됐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꼭 그 결과를 거두어야 하겠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아니고 누가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또 이 권력 주변에는 이래 보면 하다가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도 욕심 때문에라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것도 겹쳐져 있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국민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정말 답답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날리고 언론은 언론대로 때리고 국민은 국민대로 불만투성이니 하지만 난 정치적 비판엔 관심이 없어. 단지 후손들에게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소. 이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바라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인 여러분 임기 도중에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나의 심경과 입장을 여러분들은 10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독재자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각하, 정권을 물려주시면 돌아오는 것은 보복뿐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나라 야당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신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박 대통령을 뽑아주면 총통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박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은 또다시 번복됩니다. 박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무수히 자기의 말을 번복했습니다. 민정 이양이냐 군정 연장이냐를 놓고 최고의 의장 시절에 그랬고 개헌을 안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결국 삼선 개헌을 단행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박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우유부단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박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이런 번복이야말로 자기가 뿌린 경제발전의 씨앗을 자기 손으로 거두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번복은 권력에 대한 미련이고 정권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점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만은 있습니다. 그 당시 박 대통령은 나 아니면 정치는 과거의 혼란으로 돌아가고 경제발전 역시 나 아니면은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다는 점입니다.